김효수 작가님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과 도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효수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무중력 공간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양이 건축과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건축이 만약에 건축되듯이 한 사람이 이제 건축물이 건축되듯이 한 사람이 삶이 건축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저는 건축물도 약간 생명체? 그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집, 어떤 사람이 사는 집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몇 평에 사는 어떤 지역에 사는 누구, 혹은 풍수 같은 것들, 뭐, 따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집에 살면서 운이 좋았다, 뭐, 혹은 나빴다 등 그런 경험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생명처럼 여겨지면서 약간 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구축을 할 때는 그게 어떠한 자연 같은 것들, 뭐 사람의 동세나 뭐 바다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 그 묘사를 포기하고 그런 운동성이나 동세들만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완전히 단순화시켜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완, 완전히 배제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가 일정 기간 모은 구조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껍데기라고 느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동세들 흐름 안에서.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간 안에 뭐 이렇게 물건이라든가 뭐 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음으로 생기는 것 같은 건가요? 효숙 작가님 작업을 보면은 화면을 이제 주 형상 외 배경의 공간까지 뭔가 이미지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 우리가 보통은 그림을 그릴 때 주형상과 부형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여백의 공간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여백의 공간을 활용하는 작가가 있고 주형상을 도와주는 일종의 요소로서 그것들을 쓰는 작가들이 있는데 제가 효숙 작가님 그림을 봤을 때는 그 시점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그 화면 전체 시점을 다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주인공이고 무엇이 조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림의 구성이 좀 흥미가 있었고 방금 큐레이터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하나로 집합되지 않고 그것들이 중력의 힘을 잃은 것처럼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어떤 새로운 공간의 운동성 같은 것들을 작가님이 느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고 그 용적률 게임에서도 건물의 내부 공간을 무슨 캐스팅을 해서 떠가지고 그 내부 공간만을 조각적인 설치적 요소로 가져온 것들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전시에서 그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 있는 거를 만들죠. 예, 그러니까 모든 원래 저희는 저기 학생들한테 설계 수업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형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만약에 그 학교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학생들은 맨 처음에 건물을 놓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실을 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 땅을 받았을 때 운동장을 어디 놓을까가
사실은 건물이 어디 들어가는가 위치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 위치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운동장을 놔야지 비어있는 운동장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그 운동장을 한정하기 위한 건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을 만들 때에도 방을 먼저 놓다기보다는 동선 공간, 즉 복도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사람들을 어디에 모이게 되는 홀을 놨을 때 그 아웃라인이 정해지면은 그것이 교실을 한정하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건축은 근본적으로 형태를 만들기 전에 앞서서 비어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세라고 하는데 특별히 질문을 드렸던 게 아마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관객의 한 명으로서 느낄 때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후수 작가님의 그 그림에서 뭘 느꼈냐면 저는 그 되게 사물 하나하나가 식별 불가능해서 저는 그 사물 하나가 되게 잘 보이는데 그 우리의 지금 저 기둥이나 물컵이나 이런 것들이 3차원 방에 놓이게 되면서 이게 관계라는 게 생겼잖아요. 저와 이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 이것은 그 사물이 이 방 안에 놓임으로 생기기 위한 어떤 관계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사실 혹시 그 동세라고 하는 게 마치 그 3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의 사물인 것처럼 2차원의 캔버스에서 2차원의 사물들이 그 자리에 놓임으로 생긴 어떤 관계 같은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정확하게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진짜 약간 그 공간감 같은 게 있기는 있었다고 저는 또 느껴졌어요. 그다음에 용적률 게임 전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은 건축 전체였고 그 전시는 어떻게 하면 건축가들이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얻겠는가에 대한 전시이긴 했었어요. 그 공사도 그렇고 되게 보니까 사물이 진짜 빽빽하게 많으셨는데 어떤 사물들은 아까 얘기해 주셔서 생각이 난 거지만 진짜 평상시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숨겨져 있는 사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의자를 볼 텐데 그 의자가 다 분해돼서 의자 속에 있는 사물들이 튀어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도 일부러 끄집어내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만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작업을 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방황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남들이 안 보고 버려진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번에 이주리 작가님께서 신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평면에서 벗어나서 요번에는 기둥과 그리고 벽면을 제한 없이 사용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간감에 대해서 왜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셨는지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공간성과 그것을 어떻게 작품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해한다면요. 저는 공간을 공간 하나로 보지 않고 영역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 공간감을 설정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시라는 그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떤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어떤 게임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작업의 경우 이런 작업의 어떤 스케일을 공간에 맞춰서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고 이런 지점이 저에게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작업의 소재로 저는 항상 그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을 조금 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을 작업의 방법론으로 좀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리는 어떤 다크 판타지로 시작된 어떤 선셋밸리 그런 일련의 드로잉 시리즈들이 도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런 공간의 하나의 단위가 되듯이 저도 캐릭터를 하나 단위 삼아서 그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역시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전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물의 데이터값과 그리고 형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전시 공간을 또 다른 공간과 어떤 전시장을 만났을 때 그 이미지들이 안착하게 되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이런 일시적으로 저 역시 이 이미지 역시 그 공간을 영역화하고 점유하는 어떤 요소로서의 저는 그렇게 공간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시장에서. 네. 제가 여기서 들어보면서 생각한 거는 김혜수 작가님은 건축 뭐 주변 도시 주변에서 소재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신인기 교수님께서는 건물이나 건축의 중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주리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도시의 소비 사회 그리고 생성 소비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그런 그게 뭐 각자의 분야에서 다른 것 같은데 신인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처음에 그 이주리 작가님의 작품이나 김혜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공간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들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게 그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경험을,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설계할 때 가상의 사용자 누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를 설계한다면은 가상의 학생과 교사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론가들은 건축가들에게서 맨날 건축가들은 사용자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사용자는 한 번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인 적이 없다. 항상 추상적인 사용자이다. 네, 저희는 항상 그 사용자를 얘기하지만 그 사용자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거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뭐 햇빛을 받으면 좋을 거야. 어느 높이에서 뭐 풍경을 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저희는 그 풍경은 숫자로 전환이 돼요. 자, 어린이가 책상에 앉아서 테이블을 보려면 책상은 72cm 높이에서 그 창문은 1m 10cm 높이에서 뚫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이 면적이 들어왔을 때 창문은 몇 제곱미터가 뚫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공간이에요. 물론 건축가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공간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마감재를 얼마만큼 쓸 건데 우리의 총 표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마다 그뭐 목재의 면적은 얼마가 들어갈 거고 페인트 칠할 면적은 얼마가 될 거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건축가분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아마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치를 찾으시는 건축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서 가치를 찾으셔도 그 작업의 결과물은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 끝에 물량을 계산을 해서 이 물량에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 거로 해서 넘겨갑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공간은 되게 전투적이에요. 전쟁과 같아요. 예, 조금 더 뭘 한다고 해서 비싼 마감재를 쓰면 예를 들면 단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간을 만드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을 다시 공간에 대한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는 작가 사이에 생각보다 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차이가 있구나. 오히려 차라리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나 뭐 사고에는 차이가 없지만 적어도 공간이나 도시에 대한 입장을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길게 말하느라 좀 횡설설했지만 그 이면의 도시라고 했을 때 그 이면이 아마 건축가가 적어도 자신의 직업으로서 건축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제 서울 뭐 이렇게 수원의 시민으로서 보는 도시는 물론 다시 저도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본 도시겠지만 저는 오늘 약간 건축가라는 타이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이면의 도시는 굉장히 경험이 되게 배제된 추상적이고 되게 정량적인 공간이자 도시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여쭤을 때 그 작가분들의 공간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어떤 개인의 공간이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공간이 아마 제가 생각했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도시라고 하는 데를 건축가들이 자꾸 이 추상적인 사용자라고 하는 단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되게 말하자면은 숨어있는 어떤 공기나 이런 데를 점유하고 있었던 어떤 물질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뭔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숨겨져 있건 드러나 있건 어딘가 에너지로 남아져 있건 어떤 많은 물질들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고정되지 않은 풍경이죠. 풍경의 어떤 집합으로서 약간 콜라주 같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세상.
아마 굉장히 두 개가 다른 종류의 방법이자 시각과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건축가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류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들의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님이나 건축가님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그 대화 쭉 들어보면은 그 공간하고 건축하고 도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은 작품 자체도 굉장히 어떤 공간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품은 꽤 뼈가적인 느낌이 강하고 물론 그 은유와 상징과 기호 이런 것들은 건축적인 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좀 그 공모한 면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진 작가처럼 레이어로 구조를 구성한다 그런 게 평면적이 되거든요. 이주희 작가는 좀 레이어로 구성하는 면이 있긴 있는데 이우근 작가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회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건축적인, 공간적인, 도시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따뜻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공간 구성이 깊은 공간을 구성은 안 해요. 그 선도 이용하고 그러지만 거기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얇게 구성되고 그래서 그런 좀 궁금했습니다. 그 화면 안에서의 공간감을 처음부터 이렇게 연출한다라는 것을 것보다는 우선 평면의 평면성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갔던 면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나는 3차원적인 공간감이나 원근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좀 없었고, 그리고 우선 풍경을 재현하되 어떤 고착되지 않은 풍경이 과연 재현이 될까? 오히려 풍경에서 떨어져 나온 단위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오히려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봐서 우리 삶의 어떤 잉여적인 것, 미생 같은 약간 스탠다드, 베이직 혹은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들도 함께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제 작업이 그 도시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도시를 보면서 상징이나 어떤 체제 같은 어떤 표면적인 도시 어떤 계획 구조와 더불어서 약간 이미지적으로 뭐 도시 권력이나 어떤 자본의 흐름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어떤 풍경들 같은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광경들 역시 제가 이렇게 구성하는 그림에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제가 조망하면서 좀 그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망하면서 하는 한 시점으로 좀 고정이 돼서 화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원근 같은 것들이 멀리서 조망해서 한 씬으로 귀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림의 요소 그러니까 그림이 드로잉적인 면으로 구성된 레이어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이펙트로 설정되는 레이어 하나 그러니까 그림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을
단위로 분류를 해서 공간에 이렇게 섞어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 화면이 레이어로 인해서 생겨난 화면이라는 것을 설치적인 면에서 좀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라는 것에 조금 놀랬고, 그리고 저 역시 이미지를 한 번은 좀 오브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그 도시를 건축하는 그 어떤 수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미지를 좀 변형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적 단계를 좀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게 주제와 상관없이 도시 뭐 이면 이런 얘기와 상관없이 회화 작업을 할 때 가장 크게 제가 목표 가치 같은 걸로 삼는 게 그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가장 근접한 화면을 구성하고 싶다에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인지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어를 쌓기는 하지만 정말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그리고 조금 다시점화 돼서 이렇게 보이길 원하고, 그러니까 그 회화적인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깊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배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무중력화된 상태, 그 구조물들끼리 중력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장면을 이제 포착해서 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신 분은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회화적으로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화하고 지금 신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건축적인, 인간적인 거를 회화적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두 분 다 보면은 꽤 회화적인 작업으로 앞으로 뭐 정치적인 걸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회화적인 작품이니까 혹시 조금 더 그러면은 더 설명을 해서 작업을 해서 회화적으로 뭐 색감 사용이라든지 그런 회색을 많이 김효 선생님은 회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뭐 활동적인 어떤 색이 색감으로 나오고 그런 면으로 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더 좋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그 빛을 잃어가는 그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그 회색을 많이 쓴 거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색채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제 색채를 이제 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회화 작업을 하면서 그 많이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의 껍데기들이 그 색채를 잃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순간 그래서 다양한 색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건데, 네, 그거에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제가 뭐 고민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색감이라는 게 작가한테서는 그 어떤 감정이나 그런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계속해서 그런 제 작업에서는 그 색감이나 그런 것들로 그 표현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세 개의 요소를 다른 설정값이라고 생각하는 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의 드로잉의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의 선의 색깔이 달라짐은 저에게는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색은 이 단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색깔의 조화로 인해 어떤 화면의 감수성을 꾀하는 부분은 그 다음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화면에 들어가는 이 레이어를 또 구분짓는 하나의 단위로서의 색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파일의 면의 색이 어떤 색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의 색깔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설정값 자체가 달라져요. 그것은 저에게 다른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이미지가 두 번 존재하지 않게끔 계속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제가 작업을 하는 방향성인 것 같고, 그리고 전시 공간을 마주칠 때도 역시나 그 공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출력되는 이미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전 이미지와 완전히 100% 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색이라는 것을 제가 회화적으로 특히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화가의 감수성과 표현의 요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이미지를 나누는 영역을 가르는 하나의 요소값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막 미술관의 입구 같은 그런 공공기에 대한 그런 책도 써주셨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재단 입구이고 입구에서만 하는 그런 갤러리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처음 전시를 했어요. 그런 격려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셨군요. 그 책이, 그러니까 미술관 건축에 대한 책이긴 한데 근본적인 목적은 작가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미술관의 원래 시작은 수집 저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미술관의 기능은 이제 교육이나 이제 이런 쪽도 굉장히 커지고, 무엇보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 특히나 이제 주변의 공공공간과 연계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뭐 그런 소리를 내어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 책을 써놓고도 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못 시켰는데, 생각해보자면 로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탁월한 그런 공공적인 전시 공간이죠. 꼭 내가 오늘은 책을 읽고 미술관에 가서 입장료를 끊고서 그림을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변에서 손쉽게 작가분의 작품을 보고 그 새로운, 진짜 저는 아까 제가 작업 공간이랑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 추상적 사용자가 아닌 정말 그 예리한 감각을 가진 작가분들이 보는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는 경험할 것 없이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할 때 로비가 그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로비에 대한 계획, 아까 그 정량적 계획과 마감과 등등등을 더 이렇게 반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러한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 할 때까지 여태까지 로비는 뭐 되게 프랑스라도 높고 기업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뭐 안내데스크가 어디 있어야 되고 이런 쪽의 지점을 설계했었다면, 이제는 이런 문화시설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로비 공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유형을 발견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전시를 기획을 해서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